우선 연구개발비 예산을 보면은 뭐 직접비, 간접비, 뭐 인건비, 시설, 장비비, 재료비 뭐 등등등등 이렇게 있는 거는 다 아실 거고 제가 이거 지금 설명을 드릴 건 아니고요. 요 밑에 아래에 있는 내용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세목 간의 변경 사항은 통보성 변경이다. 그 세목이 뭔지 아시죠? 그죠? 세목은 인건비, 뭐 재료비, 활동비 요거를 우리가 세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 세목 간의 변경 사항은 통보성 변경이다. 그러면 세세목 간의 변경, 그러니까 세목 내에 세세목 간에 예를 들면 연구 활동비에 뭐 회의비와 전문가 활용비 또는 출장비와 뭐 야근 식대 뭐 이런 것들 이런 세세목 간의 변경을 하는 거는 연구기관 자체 변경 사항이다. 그러니까 이건 통보성 변경 아니고요. 그냥 내부적으로 우리 기관 내에서 뭐 회의비가 좀 남을 것 같아서 뭐 전문가 활용비 부족한데 그렇게 좀 옮겨 쓰겠다. 내부적으로 결의 절차만 거쳐가지고 그렇게 변경을 하시면 충분하다. 뭐 전문기관에 통보한다든지 이럴 필요도 없다. 추가적으로 비목 간의 변경은 어떻게 되냐. 직접비가 남았다. 직접비가 남아서 예를 들면 연구 활동비가 남았어요. 그래서 성과 활용 지원비가 좀 부족하길래 연구 활동비 잔액을 성과 활용 지원비로 돌려 쓰겠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 간접비 고시비율 범위 내까지는 변경을 하실 수는 있지만 대신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즉 간접비로 돌리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승인 절차까지 밟아야 된다. 그것도 우리 기관 유형별 고시비율까지만. 거꾸로 성과 활용비가 남았다. 특허 출원비가 남았어요. 그런데 연구 활동비가 부족해. 그래서 성과 활용 지원비를 연구 활동비로 넘기려고 한다. 이럴 때는 통보만 하면 된다. 얘는 그러니까 직접비로 더 쓰겠다. 간접비를 내가 직접비로 바꿔 쓰겠다라고 하는 거는 권장사항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좀 편할 것 같고, 통보를 어떻게 하냐는 뭐 이렇게 막 통지 절차가 뭐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우리 그 사업관리 시스템에 그 예산을 변경만 시키면 그게 전문기관에 통보된 걸로 간주가 되는 거니까 사업관리 시스템에 예산 변경을 하시면 그게 통보된 걸로 본다. 뭐 그런 얘기고요. 다음 이제 세목별로 들어가서 인건비,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또는 비영리기관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지원 인력, 우리 이제 연구 근접 지원 인력이라고 하죠. 연구 근접 지원 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 그리고 4대 보험 기간부담금 및 퇴직급여 충당금도 포함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학생인건비는 대학이나 특정연, 정부 출연연이 학생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얘기를 하고 마찬가지로 4대 보험 기간부담금, 퇴직급여 충당금도 해당이 된다. 연구시설 장비비, 구입, 임차비, 운영 유지비 뭐 이런 걸 쓰실 수가 있고요. 또 뭐 인프라 조성비 이런 건 이제 우리 기반 구축 사업이라든지 뭐 이렇게 시설물 짓고 뭐 센터 조성하고 이런 것들 이럴 때는 인프라 조성비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연구 재료비는 재료 구입, 시약, 재료 구입하는 것들 또 시제품, 뭐 시작품 제작비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 활동비는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회의비, 출장비,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실 운영비 등등등등 뭐 이런 거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게 느껴지는 게 별로 없으니까 조금 제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는 그러니까 뭐 대부분 안 그렇지만 좀 가끔 우리 특허 출원 등록비를 여기다가 올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연구 활동비에. 그거는 잘못된 거고요.
그러니까 특허 출원 등록비는 여기 뒤에 이제 넘어가면 여기 간접비 쪽에 성과활용 지원비에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유지비가 있거든요. 요걸로 쓰시는 거고요. 특허 출원 등록비는. 그러면 앞에 나오는 요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는 뭐냐? 얘는 그 출원하고 등록하는 그런 행정비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특허나 표준 정보를 조사하고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즉 우리가 연구의 앞단계에서 우리의 전략 마련을 위해서 수행하는 엄연한 연구개발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얘는 아까 출원 등록비는 사실 어찌 보면 따지고 보면 이미 개발돼서 도출이 된 특허라는 그 지식재산권을 행정적으로 우리가 처리하는 비용, 그러니까 사후 처리 비용이라고 보시는 게 좀 맞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걔는 이제 간접비로 분류하고 우리가 앞에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이 비용은 연구 활동비로 구분을 한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고,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는 기술 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앞에 그 제가 비율 및 한도 그 처음에 이렇게 좀 정리해 놓은 거기에 보면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는 직접비의 40%까지 쓸 수 있다는 그 한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는 이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집계를 하셔가지고 직접비의 40%가 넘는지 안 넘는지를 검토를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집계를 하시려면 정확히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기술 도입비는 왠지 알 것 같고 전문가 활용비도 알 것 같은데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가 도대체 뭐냐?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는 도대체 얘는 뭐냐? 뭔 비용을 얘기를 하는 거냐?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게 도대체 무슨 비용인지를 좀 애매했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외부에다가 의뢰를 하는 모든 뭐 용역비라든지 뭐 컨설팅비라든지 뭐 이런 비용들 중에 앞에 나와 있는 재료비에 시제품, 시작품 제작비 있잖아요. 시제품, 시작품 제작비는 재료비로 들어가고 그 외의 나머지 외부에다가 맡기는 모든 비용은 전부 다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로 넣으면은 그게 안전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고, 뭐 대표적으로는 뭐 임상시험비, 또 뭐 시험 분석비,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그거에 국한하지 말고 아까 시제품, 시작품 제작비를 제외한 외부에다가 뭔가 의뢰하고 맡겨서 도움받는 비용들 어디 넣을 데 없는 것들은 다 여기다 그냥 몰아넣고 직접비 40% 넘는지 따지는 게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회의비 내용 한번 보시고 출장비는 아실 거고 소프트웨어 활용비가 있는데 연구실 운영비에 보니까 사무용 소프트웨어는 연구실 운영비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소프트웨어 활용비는 범용적인 사무용 소프트웨어가 아닌 전문 소프트웨어를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연구실 운영비에 나와 있는 소프트웨어는 우리 뭐 엑셀이나 뭐 이런 거 이제 사무용 소프트웨어를 얘기하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구실 운영비는 그 밖에 뭐 사무용 기기 또 사무용품비 뭐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뭐 이렇게 등등등 있는데 요거 조금 더 뒤에서 말씀 더 추가적으로 드릴게요. 그거 말고 연구인력 지원비에는 뭐 야근 식대 세미나 참가비, 학회 참가비 뭐 이런 것들 쓰실 수 있다. 그리고 그 밖에 비용에 뭐 문헌구입비, 논문계재료, 세금, 공과금, 우편료, 택배, 공공, 일용직 활용비 등 여러 가지 비용들 쓸 수 있는데 제가 설명회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뭐 세금, 공과금, 뭐 공공요금 이거 보시고 우리 회사에 부과된 내가 모든 세금과 모든 공과금, 모든 공공요금을 이 과제비로 써버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회사에 부과된 세금을 내란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연구비로. 그럼 뭐냐 얘는. 그럼 이게 왜 써있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연구 활동비 얘기하고 있잖아요. 연구 활동비. 연구 활동비는 직접비란 말이에요. 직접비. 그러니까 과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세금, 공과금, 공공요금을 얘기하는 거다. 그럼 그런 게 도대체 뭐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뭐 실증 시설 같은 걸 하나 구축을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해당 지자체 같은 데에서 뭐 부담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무슨 이용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부과가 나올 수가 있고, 그런 것들 또는 뭐 우리가 이제 뭐 장비나 아니면 뭐 시제품을 만들었는데 거기 뭐 통신 네트워크 서비스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통신 네트워크 서비스를 SK텔레콤에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부착을 시켜가지고 가동을 하다 보니까 SK텔레콤에서 한 달 뒤에 통신 네트워크 이용료가 부과가 된 거예요.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나 우리 공장이나 우리 사무실에 부과된 그런 비용들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꼭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연구 수당은 연구 책임자, 또 연구 책임자와 또 뭐 참여 연구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을 얘기를 하는데, 주의하실 거는 아까 인건비 지급 대상의 참여 연구자뿐만 아니라 연구 근접 지원 인력분들 계셨잖아요. 인건비. 근데 아쉽지만 연구 수당에는 연구 근접 지원 인력분들은 지급 대상이 아니다. 요거 주의하시고, 대신 보안 수당은 연구 근접 지원 인력도 지급 대상으로 한다. 요런 좀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 되겠고요. 위탁 연구 개발비는 주간 기간만 쓸 수 있는 거고요. 주간 기간이 자기의 위탁 기관에게, 그러니까 공동은 위탁 기간이 있을 수가 없고요. 주간만 위탁 기간이 있을 수 있고, 그 위탁 기관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얘기를 한다. 자, 다음 간접비, 인력 지원비, 연구 지원비, 성과 활용 지원비. 그래서 인력 지원비는 보니까 연구 지원 인력에 대한 인건비. 그래서 원래 개념은 간접비에 인력 지원비를 쓸 수 있는 연구 지원 인력 인건비는 규정을 정확히 해석하면 비영리 기관만 요 비용을 쓸 수가 있다. 그 얘기는 기업은 원래 못 쓰는 게 맞는데, 다만 부처별로 조금 해석이 달라요. 부처별로 조금 해석이 달라서 일부 부처에서는 기업도 요 비용 쓸 수 있게끔은 해주고 있으나 개념적으로는 비영리 기관만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 우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력 지원 간접비가 만약에 계상을 하실 수 있으면 인력 지원비 불안하게 쓰시지 말고 우리 성과 활용 지원비라든지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비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비용으로 좀 계상을 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연구 지원비는 기관 공통 비용, 또 안전관리비, 보안관리비 이런 거 쓸 수가 있다. 또 성과 활용 지원비는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유지비, 기술창업 출연 출자금 이런 건데, 과학문화활동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얘가 간접비에 있는 거를 조심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 홍보나 우리 이제 과제 결과를 가지고 홍보하고 마케팅하고 그럴 요량으로 만약에 우리가 전시회를 참가한다. 부스를 설치를 하고 그러면 요걸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간접비로. 이 얘기는 연구 활동비로 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시회를 가는데 내가 우리 부스를 설치를 해서 우리 제품을 그러니까 과제 결과물을 홍보를 하고 마케팅을 하려고 전시회를 참가를 하시는 그 비용은 직접비 안 돼. 왜냐하면 그거는 이미 연구개발 결과가 도출된 다음에 이미 연구개발은 끝났어요. 그거를 활용하기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엄연히 얘기하면 연구개발비가 아니에요. 다만 이거 홍보하는 것까지는 연구개발비로 인정해 줄게. 다만 간접비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전시회를 만약에 참관을 하러 간다.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소비자의 니즈를 확인을 한번 하고 경쟁사에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내가 아까 그 지식재산권 창출 활동비처럼 우리가 사전에 뭔가 이렇게 좀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전시회를 참관을 하는 거는 엄연한 연구개발 활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연구 활동비, 즉 직접비로 쓸 수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 홍보, 마케팅 용도로 가시는 거는 안 된다. 간접비로 쓰셔야 된다. 나중에 질문을 또 하실 것 같아서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순수 기술 개발 과제를 대상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 사업은 기술 개발뿐만이 아니라 비즈니스까지가 주된 목표가 설정이 돼 있는 과제다, 사업이다. 그럴 때는 이런 홍보 마케팅 활동도 직접비로 쓰는 거를 인정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질문을 또 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순수 기술 개발 과제는 그러니까 무슨 기술 개발 이런 과제는 이런 홍보 활동들 간접비로 그게 아니라 뭐 비즈니스적인 그런 개념까지 우리 사업에 포함이 돼 있는 거는 이런 홍보 마케팅도 우리 과제와 직접 관련이 있을 때는 직접비로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주고 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특허 출원 등록비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공통 불인정 기준 한번 보시면은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세 안 되고 주류 등 유흥성 비용 인정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주류만 불인정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영수증 금액 전체가 불인정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회식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술이 들어갔다 그러면 회식이구나, 회의가 아니라 그래서 전체 금액에 다 불인정된다는 거고요. 중복 계상하면은 안 된다. 또 인건비와 학생 인건비를 뭔가 중복했다 이런 것도 안 된다. 인적 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계열사 또는 뭐 특수 관계자들끼리 거래를 했다 이런 거 인정되지 않는다. 또 연구 공간을 임차를 한다. 보통의 연구는 그 본인의 그 사무 공간이 있잖아요. 원래 거기서 하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별도의 공간을 마련을 해가지고 거기다 임차료를 지급하면서 하시려고 한다. 그럴 때는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내부 거래, 우리 수행기관 간 거래, 내부 거래,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거래 이런 거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게 있다고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예외적으로 어떤 것들이 허용이 되냐? 대학 내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회의장 이런 데서 사용되는 비용, 또 비영리 기관이 공동 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시설 장비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내가 주관이고 이제 공동 기관이 이제 비영리 기관인데 그 비영리 기관하고 원래 거래를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인정을 못 받아요. 대신 그 비영리 공동 기관이 공동 활용을 위해서 구축해 놓은 장비가 있는데 우리 과제를 하다 보니까 그 장비를 쓸 필요가 있어. 그래서 그런 공동 활용을 위해서 구축한 장비를 쓰는데 돈을 달라고 한다. 그 돈은 줘도 된다. 왜냐?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고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 내부 그 컨소시엄 내부 간에 시험 검사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을 써야 되는 경우일 때 이럴 때도 예외적으로 쓸 수가 있다. 비영리 기관이 중앙 창고를 두고 중앙 창고에서 물품 구매하고 각 과제별로 계정 배치하는 거 이런 것도 허용을 해준다. 출연료이 분원 간에 뭐 이렇게 분원과 발생하는 비용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엔 인정을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공통 인정 기준은 뭐 내용은 많은데 뭐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정당하게 사용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증명자료 갖춰야 되고요. 뭐 자체 규정에 따라서 구매 검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26년도 개정사항 대학 출연년 특정연 경우 100만 원 이하 재료 구입하는 경우에 연차별 1000만 원까지는 검수 절차 간소화할 수 있고 검수 확인서 외에 추가적인 증명 절차를 갖추지 않는 것으로 자체 규정을 만들었다면 그걸 허용해 주겠다. 연구개발비는 기간 내에 사용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기간 내에 사용해야 되는 거. 요거 그 내용입니다. 또 연구비를 쓸 때는 연구비 카드 그리고 또는 거래처로 RCMS나 이지바로를 통해서 직접 계좌이체를 해야 된다. 뭐 해외에다가 뭐 외자 구매한다든지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뭐 현금 거래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자계좌이체를 받아서 전신환으로 송금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좌이체 또 연구비 카드로 거래를 하셔야 된다. 이거 참고사항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다음 인건비. 그 인건비는 그 보시면은 뭐 내용이 엄청 뭐 많기도 한데 뭐 단순합니다. 따지고 보면은 예를 들면 홍길동의 급여가 만약에 월 급여가 500이다. 기관부담금, 퇴직급여, 충당금 합치니까 뭐 600만 원이다. 근데 인건비 계상률이 50%다. 그러면 600만 원의 50%인 300만 원까지 내가 받아갈 수 있구나. 일단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죠? 뭐 그 내용을 이렇게 이제 구구절절히 이제 써놓은 거고요. 조금 더 제가 세부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또 복잡해지니까 그냥 그 정도쯤으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는 걸로 좀 하겠습니다. 요 지금 이렇게 파란색 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요런 것들, 요거는 우리 그 혁신법 매뉴얼에 보시면은 그 Q&A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Q&A 내용들이 혁신법 매뉴얼에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제가 꼭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봐야 되겠다 싶은 것들만 좀 뽑아서 제가 여기다 넣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Q&A를 다 보지는 못하더라도 제가 여기 뽑아놓은 이런 Q&A 정도쯤은 한 번씩은 꼭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인건비 계상률도 설명드리려면 굉장히 복잡한데 좀 더 복잡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사례를 한번 보시면 이래서 아까 그 회계사분이 따로 뭔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갔구나 좀 아마 이해를 하실 건데요. 아무튼 좀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좀 이제 그런 경우들 많이 없어졌는데 참여연구자의 4대 보험 기간부담금, 퇴직급여 충당금을 인건비 계상률과는 다르게 계상을 하실 수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건비 계상률을 50%로 했는데 기간부담금, 퇴직급여 충당금은 100%로 이렇게 받아가시는 경우가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냥 아무렇게나 막 달라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협약 체결 당시 인건비 계상률에 따라서 기간부담금 및 퇴직급여 충당금도 협약 체결 당시 때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라서 계상을 하시되 그 후에 인건비 계상률과 연동해서 변경할 필요까지는 없다. 이제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건비 계상률이 바뀔 때마다 퇴직급여 충당금 계상하는 그 금액도 계속 바꾸실 필요까지는 없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달라질 수는 있지만 아무렇게나 달라지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인데 잘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지금 좀 무슨 얘기지? 이런 표정이 좀 많은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읽어보시면은 좀 그럴 것 같고
또 인건비 계상률을 0%로 해놓고는 기간부담금, 퇴직급여 충당금을 또 가져가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거 안 된다. 인건비 계상률 0%인 과제에서는 못 가져간다. 이것도 추가적으로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Q&A 사항들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요거는 하나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요거 이제 외부 인건비 관련된 사항인데요. 그 외부 인건비는 일단 내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부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현물이라는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내부 보유 자원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할 때 현물이라는 게 등장을 하는 거지, 외부 자원은 현물로 계상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 사람한테 인건비를 쓸 때는 무조건 현금으로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다, 연구개발비를. 그럴 때 야, 외부 사람 쓰려면 당연히 현금을 줘야지 그 사람이 와서 일을 하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이 외부 사람이 현금 인건비라는 걸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를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금 자료에는 지금 뒤에서 이제 나오기는 하는데,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는 원칙적으로는 현물 계상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현금을 인정을 하는 것뿐인 거고, 그 이유는 왜냐하면 보통의 근로자들은 자기 기관으로부터 급여를 받도록 계약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과제를 하던 안 하던 간에 보통의 근로자는 급여를 기관으로부터 받도록 되어 있는 분들인데, 정부 입장에서 아니 홍길동이는 원래 자기 회사에서 월급 받기로 되어 있는데 정부가 왜 홍길동이한테 급여를 줘? 이러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 인건비는 현물 계상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리기업의 임직원분들, 또 대학의 우리 교원분들, 이런 분들 다 현금 인건비 계상이 안 되시는 분들이라는 거죠. 예외적으로 현금 인건비 되시는 분들이 뭐 중소기업 신규 채용 연구자라든지, 또는 뭐 우리 출연연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비영리 기관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영리기업 중에서 현금 인건비 예외적으로 쓸 수 있는 기관이라든지, 이런 경우들만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거지, 급여를 정상적으로 그냥 받기로 돼 있으신 분들은 현금 인건비 못 받는다. 그런데 그분들이 만약에 외부 참여연구원으로 참여를 한다고 쳤을 때 정부는 똑같은 거예요. 아니 그 사람 원래 원소속 기관에서 월급 받기로 돼 있는 사람인데 정부가 왜 외부 인건비를 줘야 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외부에 그 참여하시는 분이 예를 들면 뭐 연세대학교의 어느 엄청나게 유명한 교수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현대자동차의 뭐 임직원분이시라든지, 이런 분들이라면 외부 인건비를 못 주는 거죠. 왜냐하면 현금으로 줘야 되니까. 근데 정부에서는 그거 인정을 안 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외부 인건비를 주실 때는 그분 자체가, 그 외부 소속에 계시는 그분 자체가 현금 인건비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인지 없는 분인지를 꼭 따지셔가지고, 만약에 삼성전자에 계신 분인데, 삼성전자는 안 되겠구나. 중소기업의 신규 채용 연구원을 외부 인건비로 쓰겠다. 이거는 가능하죠. 그분은 현금 인건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기업의 기존 인력이라든지 대학의 교원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외부 인건비 쓰시면 불인정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표정들이 갑자기 안 좋아지신 것 같아서. 네. 걱정은 되지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네, 학생인건비. 학생인건비는 보시면 이제 우리 뭐 학교나
이제 대학이나 우리 뭐 출연연, 뭐 특정연에서 이제 쓰실 수가 있고, 학생 인건비 계상률에 따라서 쓰실 수 있다. 그리고 뭐 총 인건비 계상률 뭐 100% 초과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과제별로 만약에 통합관리 기관의 경우에는 과제별로 총액만 계상을 하고 학생 연구자별로 별도로 학생 인건비를 구분해서 계상하시는 거는 이제 그럴 필요 없다. 이제 이런 얘기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생 인건비 증빙 자료에 요거 한 2, 3년 전쯤에 좀 추가된 건데 우리 통합관리 대상 과제인 경우에도 참여 연구자 현황표를 꼭 제출을 하셔야 된다. 이거 필수 증빙 서류로 바뀌었기 때문에 꼭 제출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생 인건비 뭐 이 정도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기 Q&A 내용도 굉장히 많은데 내용이 좀 많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시설 장비비. 연구시설 장비비는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1억 원 이상, 또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별도의 심의 절차가 필요하다. 심의 절차 필요하고 이 심의 절차에 대한 좀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뒤에 좀 표로 좀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작년에, 그러니까 25년도에 개정됐던 내용인데, 아까 제가 그 설명드릴 때 그 시설 장비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단계 종료 2개월 전까지 구축이 완료가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제 그거는 여전히 살아있고, 다만 작년에 이제 좀 개정된 내용이 뭐냐면, 여러 단계에 거쳐서 구축이 가능하다. 요게 크게 작년에 바뀐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종전에는 그러니까 2년 전까지만 해도 1단계 때 선금이 나갔다 만약에 1단계 때 계약금이 나갔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계약금이 인정을 받으려면 이 계약금이 나간 그 장비가 그 1단계 종료 2개월 전까지 들어왔어야 1단계 때 나간 계약금이 인정이 됐었다. 만약에 1단계 종료 2개월 전까지 물건이 안 들어왔다. 그러면 1단계 때 나갔던 그 계약금은 불인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좀 바꿔달라, 개정 좀 해달라라고 해서 여러 단계에 거쳐서 구축하는 거를 인정을 해주는 걸로 개정이 됐어요. 즉 그 얘기는 1단계 때 계약금이 나갔고 2단계 때 물건이 들어오거나 3단계 때 물건이 들어와도 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장에 인정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전문기관 승인이 있어야 돼요. 승인이 있어야 되고 또 만약에 2단계 때 들어오거나 3단계 때 들어오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들어오는 단계 종료 2개월 전까지는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규정이 꼭 그럴 필요가 있나 모르겠지만 2단계 때 들어오는 거 괜찮아요. 근데 2단계 종료 2개월 전까지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단계 종료 1개월 전에 들어왔다. 그럼 불인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 단계에 거쳐서, 그러니까 전문기관 승인을 받으면 여러 단계에 거쳐서 구축하는 건 가능한데 구축이 완료되는 시점은 그 단계 종료 2개월 전까지여야 된다. 그런 얘기.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 또 기반 구축 과제 같은 경우에는 종료 2개월 전까지가 아니라 단계 종료일까지 구축이 돼도 되는데 기반 구축 과제는 다만 얘도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이 있어야만 종료일까지 들어올 수 있다. 작년에 이거 어떤 대학에서 이거 놓쳐가지고 전문기관 승인받는 거 놓쳐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냥 요 규정만 하신 거죠. 우린 기반구축 과제니까 종료일까지만 들어오면 돼. 그래서 종료일까지 들어왔으니까 그냥 마음 놓고 있었다가 8천만 원인가 불인정 됐어요. 왜? 전문기관 사전 승인 안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겁나는 겁니다. 그죠? 규정 하나 까딱 잘못 놓치면은
몇 천만 원 그냥 날아가는 거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재료비는 뭐 별 내용 없네요. 그죠? 넘어가고요. 연구활동비, 지식재산 창출활동비, 외부전문기술 활용비 아까 말씀드린 거고, 회의비 10대, 회의비 10대는 제가 아까 그 개정사항 따로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기는 한데, 아마 다 앞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볼까요? 회의비 10대는 좀 그래도 말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앞에 그 개정사항 쪽에, 이게 원래 그 23년 말 개정사항인데 24년 12월 1일부터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24년 12월 1일부터는 적용을 해야 되는 건데 이 10대가 회의비 중에 회의비 전체 말고 회의비 중에 10대 사전에 내부 결제가 완료돼야 된다. 그럼 사전이란 뭐냐? 회의 시작 시점 또는 내가 밥을 먹고 카드로 긁는 시점 중에 늦은 시간보다만 빠르게 그러니까 회의 시작 시점, 카드 긁는 시점 중 늦은 시간보다만 빠르게 내부 결제를 완료하면 된다. 내부 결제 완료라 함은 무엇이냐? 전결권자의 최종 결제가 나야 되는 것까지는 아니고 결제 신청만 들어가도 결제 완료된 걸로 봐주겠다. 그러니까 카드 긁기 전에 신청이 들어갔는지를 꼭 확인을 하고 쓰시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목적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수가 사전 내부 결제 자료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수기도 가능한데 전자결제 시스템이 구축된 데는 수기결제 인정 안 하고 전자결제 시스템 없는 기간만 수기결제 예외적으로 인정을 한다. 다과에 대해서는 사전 내부 결제 안 해도 된다. 식사만. 그래서 증빙 서류는 사전 내부 결제 문서, 그러니까 식대의 경우에는 사전 내부 결제 문서가 필수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 다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또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넘어가서. 자, 출장비, 뭐 공무원인 경우, 또 공무원 아닌 경우, 아무튼 뭐 공무원 아닌 경우에는 기관 자체 규정, 또 공무원 여비 규정 중에 선택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고, 혹시라도 출장을 갔는데 식대를 그 기관에서 별도 제공받는다 그러면은 우리 기관에서 식대 지원받은 금액은 빼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뭐 당연한 얘기죠, 그죠? 실제 쓰질 않았으니까 빼야 된다. 소프트웨어 활용비 당대 종료 2개월 전까지 사용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사용 가능하다. 밑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렇게 라이센스 계약을 맺어서 쓰시는데 뭐 그런 거 있더라고요. 보통 뭐 이렇게 그 소프트웨어 공급 업체에서 뭐 최소 1년 이상 사용, 뭐 1년 미만으로는 계약 불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 아시겠지만 연구개발비는 그 연구개발 기간 중에 사용된 비용만 인정받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과제가 26년 말에 이번 단계가 끝난다고 쳐봐요. 그럼 지금 3월 달이니까 한 10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근데 지금 소프트웨어 사용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니 1년을 계약해야 된대. 그러면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10개월만 인정받고 초과되는 2개월은 불인정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얘기는 뭐냐면 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 뭐 있냐, 정산을. 그렇게 하지 말고 만약에 그 1년이라는 기간이 계약을 할 수 있는 최소 단위의 기간이다 라고 한다면 그 기간은 통째로 인정해줘라. 그래서 전에 방식으로 했다면 2개월은 인정을 못 받지만 지금 요 방식으로 하면 12개월을 이제 전체 다 인정받고
쓰실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고, 그럼 최소 단위 기간이 1년인 거는 어떻게 입증을 하면 되냐? 우리 공급업체에 이렇게 보통 뭐 온라인으로 이렇게 신청, 구매, 사용 계약 신청 이렇게 하실 때, 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칸이 예를 들면 뭐 6개월, 1년, 뭐 이런 그 페이지 같은 거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딱 캡처해가지고, 아니면 뭐 사진 같은 거 찍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소명서 뭐 이런 거에다가 올리시면, 요렇게밖에 선택할 수가 없었던 거구나, 라고 저희는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증빙해 주시면 되겠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거는 보시면 될 것 같고, 평일 점심 식대는 계산 불가능하다는 거는 이건 회의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회의비는 뭐 점심 때 쓰실 수 있어요. 회의비 식대는 점심 때도 쓰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평일 점심 식대가 안 된다는 거는 야근 식대는 되지만, 우리 참여 연구자들끼리 먹는 야근 식대는 되지만 참여 연구자들끼리 점심 식대는 그냥 각자 돈으로 먹어라. 정부에서 지원받지 말고 뭐 그런 얘기가 되겠다. 연구 활동비 중에 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비는 한번 참고로 보시기 바라고요. 흔히 나오는 비용은 아니니까. 전문가 활용비. 아까 제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수행기관 간 거래도 안 되지만 예외 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수행기관 간 전문가 활용비도 원래는 안 되지만 예외로 허용되는 게 있다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게 예외 사항인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수행기관 간 전문가 활용비는 원래 인정 안 돼요. 그리고 내부에서 전문가 활용하시는 것도 안 돼요. 다만 요 동그라미 친 케이스 1대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어떤 경우냐? 서로 비영리 기관이다. 그러니까 돈 주는 우리 기관도 비영리 기관이고, 그 전문가가 속해 있는 기관도, 그러니까 우리 컨소시엄 기관이죠. 그 컨소시엄 기관도 비영리 기관이고, 서로 비영리 기관인데, 홍길동이라는 그 전문가가 그 비영리 기관의 참여 연구자하고는 부서가 겹치질 않아. 이럴 때. 그러니까 전혀 다른 부서일 때. 그러니까 나도 비영리고 그분이 속해 있는 기관도 비영리인데 그분의 부서가 그 기관 참여 연구자의 부서와는 다른 부서다. 이러면 된다. 예외적으로. 또는 우리 기관 사람이에요. 우리 기관 사람인데 또 해주는 게 있네요. 보니까 우리 기관이 비영리야. 그리고 그 우리 기관의 전문가 분이 지금 우리 과제의 참여 연구자와는 다른 부서 사람이다. 그러면 쓸 수 있다. 예외적으로. 요 내용. 중요한 건 서로 비영리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비영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가 비영리여야 된다. 이거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 많은데 주의를 하셔야 된다. Q&A는 시간상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 한번 읽어보시면 뭐 크게 어렵지는 않다. 자, 연구수당. 아까 연구수당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고 넘어갔지만 그렇게 간단하지는 사실은 않습니다. 생각보다 불인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보시면 일단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흔하게 이렇게 아시잖아요. 인건비의 20%, 연구수당 인건비의 20%.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뭐 물론 편하지만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적정하게 사용된, 즉 불인정된 인건비는 빼야 돼요. 적정하게 사용된 수정 인건비예요. 그냥 인건비가 아니라. 그래서 수정 인건비라 함은 현물 인건비는 포함을 하고 근접 지원 인건비는 제외를 시키고 학생 인건비는 더하고
미지급 인건비도 더한 걸 수정 인건비라고 하고요. 이것들 중에 적정하게 사용됐다고 인정받은 인건비의 20%까지 쓸 수 있다. 그리고 처음 협약 맺을 때, 처음 그 협약 시에 내가 2천만 원을 계상을 했다. 그러면 2천만 원을 넘어설 수가 없다. 처음 협약 맺었던 그 금액을 최대 한도로 한다. 예외 사항 나와 있는데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합니다. 이런 경우 거의 없어요. 그래서 또 한 명의 연구자가 70% 이상을 받으면 안 된다. 즉 홍길동이가 2천만 원 중에 70%, 1,400만 원 이상 받아가면은 불인정이다. 직접비 사용 비율의 20%포인트를 초과를 하면은 안 된다. 이 얘기는 우리가 직접비 사용 비율이 50%다. 직접비 사용 비율이 50%면 연구수당은 연구수당 예산 2천만 원을 그냥 예를 들면 연구수당 예산 2천만 원에 50%, 그러니까 직접비 사용 비율 50% 플러스 20%포인트를 하면 70%죠. 그죠? 그러면 2천만 원에 70%까지 쓸 수 있다. 1,400만 원까지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직접비 사용 비율이 낮으면 연구수당도 예산만큼 다 못 쓰는 경우가 생긴다.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직접비 사용 비율이 80%가 돼야 연구수당은 원래 예산 금액만큼 다 쓸 수가 있다. 그죠? 80은 돼야 플러스 20을 하면 100%가 되니까. 그런 얘기가 되겠고, 연구수당은 다음 단계로 2월을 못한다. 다음 연차가 아니에요. 다음 단계로, 다음 연차로는 무조건 넘어가는 거고요. 간접비든 연구수당이든 뭐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단계 기간 내에서 연차 간에는 계속비로 무조건 다들 넘어가는 거고, 다만 단계 기간 내에, 그러니까 단계 기간 간에 1단계에서 2단계 넘어갈 때는 연구수당은 못 넘어간다. 간접비도 못 넘어간다. 이렇게. 보안수당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연구수당 Q&A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위탁연구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 직접비 40%까지 쓸 수 있고 원래 계획보다 20% 이상 증액하는 경우 사전 승인 필요하다. 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이제 이 다음 페이지. 그 산업부 과제 하시는 분들은 위탁 기간 없을 테니까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지금 다른 부처는 위탁 기간 있는 경우에 요거 꼭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혹시나 위탁 기간 있으면은 꼭 주의하셔야 될 게 일단 예시로 위탁연구개발비에 1,0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위탁 기간 예산으로 1,000만 원 배정됐다고 가정을 할 때 요것만 기억하자. 주간 기간이 기업이다라고 쳤을 때 주간 기간이 기업이면 위탁 기관이 주간 기관한테 세금 계산서 발행할 때 1,100만 원만큼 발행하자. 110%만큼 발행하자는 얘기예요. 만약에 주간기간이 면세사업자, 주간기간이 면세사업자다. 그래서 주간기간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통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 기관이다. 면세사업자라서. 그럴 때는 위탁기관이 세금계산서를 1,000만 원만 발행해야 된다. 1,000만 원만. 그러니까
주간기간이 영리기간이면은 영리기간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1,100만 원을 발행을 하면은 좋고요. 근데 주간기간이 면세사업자면은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1,100만 원을 발행을 하면은 안 되고 1,000만 원만 발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주간기간이 면세사업자여서 1,000만 원밖에 발행을 못한 경우에는 요 위탁기관 입장에서는 세무서에 91만 원만큼 매출부가세를 납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 세무서에 납부한 매출부가세 91만 원도 사용실적금액에 인정을 해드린다. 연구활동비에 제세공과금 이런 걸로 91만 원을 세무서에 납부한 거를 실적에 등록하시면 사용실적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거꾸로 아까 영리기간, 주간기간이 영리기간인 경우에 1,100만 원 발행을 해가지고 세무서에 매출부가세 100만 원 납부한 거는 사용실적 대상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얘는. 얘는 100만 원 더 받아가지고 납부한 거기 때문에 연구비 사용실적하고는 아무 관련 없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주간기관한테 100만 원 받아가지고 납부한 거니까 이거 연구비로 넣으시면 안 되고, 다만 요 아래 경우일 때는 세무서에 납부한 매출부가세도 연구비로 쓰실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려면 시간이 좀 너무 걸릴 것 같아서 그냥 요 정도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요 발행 금액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룡지원비 한번 보시고, 요거 간접비에 대한 건데요. 간접비도 직접비 사용 비율에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연구수당 말씀드릴 때 연구수당은 직접비 사용 비율에 플러스 20%포인트까지 더 이제 그렇게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연구수당 예산에. 마찬가지로 간접비도 직접비 사용 비율에 연동이 돼서 한도가 설정이 되는데 얘는 좀 방식이 다릅니다. 직접비 사용 비율이 50% 이하다. 예를 들면 40%다. 직접비 사용 비율이 40%면 간접비는 간접비 원래 예산의 40%까지만 쓸 수 있다. 직접비 사용 비율이 30%다. 그러면 간접비는 간접비 예산의 30%까지만 쓸 수 있다는 거고요. 근데 50%가 넘어갔다. 직접비 사용 비율이 51%가 됐다. 그러면 간접비는 간접비 예산의 100%까지 다 쓸 수 있다. 즉 50% 넘기면 100% 다 써도 되고요. 간접비. 50% 못 넘기면 그 비율까지만 쓸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밑에 내용은요. 간접비 비율 조정, 간접비 증액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간접비 증액은 가능해요. 한데 사전 승인 받아야 되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관 유형별 고시 비율 범위까지만 사전 승인 받는다면 증액도 가능한데 잘 안 해주세요. 간접비 증액되는 거는. Q&A 내용 한번 보시기 바라고, 제가 아까 직접비 사용 비율 말씀을 연구수당 간접비 드릴 때 드렸잖아요. 직접비 사용 비율을 어떻게 구하느냐. 복잡해요, 되게. 그죠? 막 읽기도 싫죠? 읽기도 싫단 말이죠, 이게 지금. 근데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왜냐하면 이게 비율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지바로랑 RCMS랑 수식이 달라요. 일단 중요한 게 이지바로랑 RCMS랑 수식이 어떻게 다르냐면, RCMS는 일단 RCMS부터 설명드리면, RCMS는 그냥 이번 단계 예산만 가지고 따진다. 즉 이번 단계 직접비 총액 대비 이번 단계 직접비 사용 금액의 비율이 그냥 직접비 사용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단계 때 우리가 10억이야. 근데 이번 단계 때 직접비 사용한 금액이 9억 8천이다.
그럼 98% 그냥 단순하죠, 편하죠. 근데 그게 아니야, 이지바로는. 이지바로는 그게 아니라 뭐가 이렇게 보니까 많죠, 글자가. 일단 분모가 이번 단계 금액만이 아니라 전 단계에서 넘어온 직접비 2월금도 포함이에요, 분모가. 사용 금액도, 그러니까 이제 분자죠, 분자. 사용 금액. 사용 금액도 이번 단계 사용 금액뿐만이 아니라 전 단계 2월금 중에 사용된 금액이 포함이 돼서, 근데 또 연구수당에 해당되는 금액은 또 빼야 되는 거예요. 연구수당의 직접비 사용 비율 구할 때는. 좀 복잡해요, 여기 이쪽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직접비 사용 비율을 구한다. 즉, RCMS는 이번 단계 것만, 이지바로는 전 단계 2월금까지 반영을 한다. 그런데 간접비는 또 달라요. 분자에는 전 단계 2월금 사용액도 들어가는데 분모에는 전 단계 2월금 금액은 빠진다. 왜 뺐냐? 분모의 금액이 줄어들면 비율이 올라가죠, 그죠? 즉 50%를 좀 맞춰주려고, 가급적이면 50% 안 떨어지게끔 하려고,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간접비 50% 혹시라도 못 넘어가면 뭐 특히 비영리기관 같은 경우에 좀 문제점 생길 수도 있어서 분모에는 전 단계 2월금 요거를 뺐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해를 하시기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뭐 직접비의 20%, 40%, 뭐 인건비의 20%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현물 포함된 금액이냐 아니냐 그거는 그때그때 다르다. 그래서 요 각 항목들별로 현물 포함되는지 아닌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에만 해당되는 내용들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은 아까 제가 그 기본 점검 사항에서 중요한 거 거의 다 말씀을 드려서 이제 요 내용들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인건비 현금 계산 가능 조건, 중소 중견기업 경우 신규 인력, 전문 사업 연구자로 신고한 기관, 또 연구 성과를 국가가 소유하는 과제,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장이 현금 계산 필요하다고 인정한 그런 경우일 때, 요거는 각 부처별로 그 운영 규정이라든지 이런 데에 구체적으로 예시가 돼 있으니까, 예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기재가 돼 있으니까 그 내용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연구시설 장비비, 요거 현물에 대한 얘기인데, 구입가의 20%까지 현물 계상할 수 있다. 구입일이 과제 시작일 5년 이내, 또 내용연수 만료일이 현물 계상 연도 말일 이후인 경우에 가능하다. 연구 활동비 중에 연구실 운영비는 제가 아까 뒤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거 이제 기업에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기업의 연구실 운영비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크게 세 가지 비용으로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모성 사무용품,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비소모성 물품.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일단 소모성 비용이라는 게 공통적인 거고요. 근데 이제 하나는 사무용품이냐, 또 하나는 사무용품이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일단 소모성 비용부터 한번 보면은, 그러니까 소모성 비용이라 하면 그런 겁니다. 통상 1년 이내에 그 형체가 마모돼서 없어지는 것들. 뭐 연필 같은 거 쓰면은 뭐 없어지잖아요. 그죠? 볼펜도 쓰면 쓸수록 닳아서 없어지는 것처럼 그런 것들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소모성 사무용품인 경우에는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을 했든 안 했든 간에 필요한 만큼 구매하시면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소모성 비용인데 사무용품이 아니고 그냥 일반 소모성 비용이다.
뭐 실험실의 세제, 뭐 실험실의 장갑, 뭐 이런 것들, 뭐 호일, 뭐 이런 것들 많이 쓰시잖아요. 그죠? 연구실에서. 근데 걔네들 안 된다. 기업은. 자기 돈으로 사라. 정부에서는 지원 못 해준다. 그러니까 이게 엉뚱하게 쓰시는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아예 그냥 막아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소모성 물품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무용 기기, 사무용 소프트웨어, 냉난방 및 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 비품류 등 같은 경우에는 협약 체결 당시 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반영을 했거나 또는 별지 서식, 그 영리기관의 연구실 운영비 활용 및 관리 계획서라는 별지 서식에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를 한 경우에 한해서 인정받을 수 있다. 그 당초 계획이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 전문기관 사전 승인 받아야 된다. 근데 거의 안 해줄 거다. 뭐 이런 거고요. 협약 변경 사항. 사전 승인 받아야 되는 것들, 연구개발비 총액 변경된다든지, 기간부담금 변경된다든지, 간접비 총액 증액, 영리기관 현금 인건비 변경,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 장비비 변경 시, 즉 내가 3천만 원 이상, 그러니까 이거죠. 요거는 3천만 원 이상 시설 장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규정에 연구개발 계획서에 원래 명시를 했어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런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3천만 원 이상인 건. 근데 내가 명시를 안 해놨는데 3,500만 원짜리 장비를 사야 돼. 그럴 때 변경된 걸 협약 변경 사항으로 보고 사전 승인 받아야 된다. 거꾸로 3천만 원 이상짜리, 내가 5천만 원짜리를 사기로 계획서에 반영을 했단 말이에요. 5천만 원짜리 사기로 했는데 안 샀어. 5천만 원을. 5천만 원짜리를 안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5천만 원이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안 샀으니까. 근데 얘를 안 샀으니 5천만 원짜리 안 샀으니 남은 돈 5천만 원을 가지고 내가 막 딴 걸 썼어. 근데 사전 승인을 안 받았네? 그러면 불인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사는 경우에도 안 산 금액 5천만 원을 그대로 반납할 거면 상관이 없는데 안 산 금액 5천만 원을 그대로 반납하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걸로 쓰시기라도 하려면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고 쓰셔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영리기관 연구실 운영비 계획 변경될 때 승인받아야 되고 위탁기관 20% 이상 등등등. 또 단계 간의 사업비 이월될 때 단계 기간 내에 연차별로 계속비 편성하는 거는 자동 이월이 되는 거고요. 단계 기간 간에 1단계에서 2단계 넘어가는 것들은 다 승인 받고 넘겨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